사 들어가는 게 뭐 있어? 끝말. 사랑. A. 뒤에 끝말이. 사로 끝나는 말. 사로. 네. 일단은 마지막.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문제풀이를 돕는 김영석 씨. 엄마 아빠의 두 딸과 아들. 요즘 보기 쉽지 않다는 다자녀 가정이다. 저 노래 나오면 뭐 보고 노래 불러? 핸드폰. 아니 핸드폰에 뭐 있잖아. 핸드폰에 뭐가 있잖아. 아 유튜브 안에 뭐가 이렇게 막 가잖아. 노래 나오면 막 이렇게 막 글씨로 나오잖아. 그게 뭐야? 가사? 그래 가사. 가사? 그래. 어렵다. 야 이게 뭐요? 아니야 보성 아니야? 엄마는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고 아빠가 아이들 공부를 돕는다. 이거 다 더하면 안 되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밥을 준비할 시간.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 해놓고 가니까 와이프가 해놓은 거 데쳐서 차려서 먹고 설거지까지만 딱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죠. 그게 일상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이것저것 챙겨줄 일들이 많다. 물부터 먹지 말고. 야 닭다리 먹을 사람 나. 먹을 거야? 닭다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현금으로 운동기.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나고 김영석 씨가 체육관으로 향한다. 김 씨는 이곳 태권도장의 관장이다. 싸늘하다. 이곳의 문을 연 지 17년이 됐다. 오후 수련 시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애들 손 씻고 그다음에 와서 손 닦고 와서 저기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와서 또 앉아서 저희가 이제 그나마 다른 도장이 넓다 보니까 거리 간격 유지하고 있죠. 도장 운영에 그늘을 들이우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 나와 있습니다. 머리 잡고 머리 굽혀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 때문이다. 한 해 한 해가 느낌이 다르다. 주먹 꽉 쥐어야 돼. 그렇지. 옛날에 1, 2학년이 30%면 29%, 25%, 20% 이렇게 줄고 이렇게 역상각이 돼요. 띠가 높은 애들이 많아지고 흰 띠, 노란 띠가 없어지는 추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출석부만 봐도 심사만 봐도 이거는 수치가 분명히 나와요. 아 이게 심각하다. 앞으로 이거 진짜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부딪히는 시점이 분명히 오겠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 직업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약간 위기감도 들죠 사실은. 지금은 아이들 수가 줄어 문제지만 과거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 때가 있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지난 1960년대 이때만 해도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5.0을 넘던 출산율은 70년대 3.0 아래가 됐고 80년대엔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출산율 높은 나라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은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더니 2000년대 들어선 꼴찌가 됐다. 다른 나라 합계 출산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한국의 하락세는 요지부동이었다.
33년 전 예측은 거의 정확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가 줄었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는데 반면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서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어 보였던 출산율은 지난해 다시 하락해 0.84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아이 키우기는 어떤 풍경일까? 초등학교 1학년 첫째와 2살 둘째를 키우고 있는 성하연 씨. 야간 근무가 잦은 하연 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애들 돌봐줄 사람이다. 제가 3교대 근무를 할 때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밤 근무, 밤에 출근할 때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속상했고, 그 이제 아이를 갖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직업에 대한 그런 직업 의식 그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결국 4년 전 이사를 했다. 직장에선 멀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시댁 근처로 아이 양육 때문에 옮기고 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출퇴근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출근만도 2시간이 걸리고 출퇴근을 합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금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출퇴근하는 데에만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길이 고행길이 됐지만 하연 씨는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이게 저희 직장이 멀어지고 저희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방안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낳지 않는 나라에서 둘째를 낳은 김혜란 씨. 애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서로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2년, 3년만 죽었다 힘들었다 생각하고 눈 감고 키워보자 해가지고 좀 터울 있게 둘째를 낳았죠.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나섰지만 역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남편이 일하고 양육 일 끝나고 오면은 애기 못 자고 울고 하니까 같이 못 자고 이러니까 4kg 넘게 빠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일을 안 하면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김 씨의 바람은 여느 엄마 아빠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옆에 도움의 손길이 많다라면, 그 도움의 손길을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라면 육아하는 환경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 기구입니다. 아이와 아이 모두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사용된다. 더 집중합니다. 취재진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낸 700여 쪽의 보고서를 분석해 내용을 따져보기로 했다. 예산이 수반된 저출산 과제는 모두 127개. 이 가운데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과제는 12개였다. 이들 예산만 40조가 넘어 전체 저출산 예산의 87.8%에 이른다. 저출산 예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바로 아이돌봄과 관련된 예산. 모두 15조 7천억 원에 이른다. 퇴근길을 서두르는 백신영 씨.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인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봐봐.
백신영 씨는 저출산 예산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백신영 씨의 경우 저출산 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사업인 보육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려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기에 2조 9천억 원 규모인 아동수당 예산의 혜택도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저출산 예산에서 11번째로 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육아휴직 지원 사업이다. 출산휴가 3개월 다 썼고 육아휴직은 9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도움이 되기는 해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예정보다 빨리 복직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한 총 1년 딱 쉬고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생활이 조금 안 돼가지고 빚을 지겠다 싶어서 빨리 복직을 했어요. 육아휴직 1년 다 안 쓰시고 네. 9개월만 쓰신 거네요. 네. 그거는 좀 어떤 금전적인 이유가 커요? 네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복직을 빨리 했어요. 원래 신청은 1년으로 하고 애초에 그 휴가를 들어갔는데 안 되겠다. 저 빨리 복직할게요. 이렇게 해서 복직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저녁 8시 김영석 씨의 태권도장에 관원들이 모인다. 하루의 마지막 강습 시간이다. 강습이 끝나고 도장 청소를 하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지난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들이 반갑게 아빠를 맞이한다. 원장.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기 할머니 집에서 뭐 했어? 아이가 셋이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많다. 보통 보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학원비라 그리고 뭐 식비? 뭐 저희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마트에 가면 뭐 그냥 1, 20만 원은 그냥 뭐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1, 20만 원. 좀 더 샀다 그러면 3, 40만 원, 50만 원까지 나오니까 아마 그 두 개가 제일 크지 않나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김 씨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인 김 씨 집이 받은 한 달 할인 금액은 14,027원. 그나마 10,000원은 넘었다. 다른 고지서도 있다. 수도요금의 다자녀 경감 금액은 4,340원. 가스요금의 경감 금액은 1,650원이었다.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세, 가스. 가스는 뭐 한 달에 1,000몇백 원? 이거는 물론 이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죠. 아동수당 받는 그나마 아동은 10만 원이지만 이거 같은 몇천 원. 근데 그게 쌓이면 뭐 크겠지만 그거 가지고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뭐 깎아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저는 그렇죠. 김영석 씨는 자녀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아이들이 다 만 7세가 넘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아니고 근무 형태로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셈이어서 사실상 육아휴직 대상자도 아니다. 다자녀 가정이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저출산 예산의 혜택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대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지만 그거에 다자녀 애를 많이 낳아서 나라로 인해서 제가 받은 혜택을 뭐 사실은 기대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 혜택을 할인을 안 해줬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겠죠. 왜냐하면 그냥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면 사정은 비슷하다. 다큐 3일 프로그램 등의 베테랑 VJ인 김성미 씨. 둘째 출산을 앞뒀던 지난 8월 김 씨를 만났다. 프리랜서인 김 씨가 제일 아쉬웠던 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었다. 첫째를 가졌을 때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임신했을 때는 거의 초반에는 이제 좀 제가 나이가 있어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한 5개월 때부터인가 일을 시작해서 한 9개월 막달까지는 계속 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 낳고 출산하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출산 육아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쭉 지금도 이제 해오고 있어서 육아랑 같이 병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첫째를 키우며 출산 2개월 전까지 영상 장비를 들고 일을 하러 나가야 했다. 정규직이 아닌 김 씨에게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 의미일까? 저도 프리랜서 말고 직장생활 하면 그래도 육아휴직 하면서 그래도 한 몇 달은 또 지원도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일터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사실은 부럽기도 해요. 제가 이제 둘째 가졌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집에서 첫애 데리고 나가라고 나 자기 이제 못 키워주겠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 한다고? 이 모레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 아빠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65%가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아기 돼지들이 훌훌훌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해. 한편 셋째 아빠 되시는 아빠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철봉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매달려 볼까요? 자, 한번 매달려. 자, 엄마 갑니다. 아빠 저는 별도 안 됐는데. 아빠가 체력을 좀 더 기울게. 대전에서 열린 어린이 연극 축제. 아이들을 위한 아기 돼지 삼형제 공연이 한창이다. 자, 좋았어. 우리 이쁜 아기 돼지. 아빠 좋아하고 놀까? 자, 지금부터 아빠 카드를 한번 뽑아보는 거야. 오, 좋았어. 아빠 돼지 역의 김성현 씨. 무대 밖에선 두 아이의 아빠인 김 씨는 정작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쉽지 않다.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건 저희 아내도 저와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 아이를 누가 등원할 것이며 누가 하원할 것이며 혹은 하원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또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주일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배우인 성현 씨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물론 24시간을 다 맡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때도 있고 또 이른 시간에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요. 잡힐 듯! 안 잡히고 잡힐 듯! 안 잡히고
지친다. 어디로 숨었니? 함께 공연을 하는 유정민 배우. 세 아이의 엄마다. 큰애가 12살, 둘째가 8살, 셋째가 6살입니다. 연극 배우의 길.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쉼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는데 예술가들이 배짱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개미처럼 살고 있어요. 하루에 스케줄을 몇 개씩 쪼개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옮겨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제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어떤 강심장도 죽거나 죽어가거나 정민 씨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동료 배우들의 배려 속에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공연 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연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7일을 꽉꽉 채워서 연습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아이가 그 극장 연습실 마당에 와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보고 가고 구경하다가 가고 이래서 약간 그럴 때가 되게 서러웠어요. 예술가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거나 아이랑 같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은 왜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민 씨에게는 무엇보다 부러웠던 게 하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이다. 저도 제 후배들이 아이를 낳고 맡길 데가 없어요 할 때 데리고 와서 여기 연습실에다가 아이 놀이감 다 갖다 놨거든요.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연습하자. 아이가 찡찡거리면 제가 업어주고 제가 봐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맡기고선 일을 하면 되는데 프리랜서들 그리고 배우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국내 최대 회사인 삼성전자.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직장 어린이집에 설치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약 700억 원. 이 또한 저출산 예산 46조에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회사는 어디일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다. 역시 국내 최대 회사로 꼽히는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29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LG전자와 포스코 등도 10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았다. 방송사 가운데는 KBS와 MBC, EBS 등이 각각 2억여 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회사들은 가족 친화 경영을 하며 직원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과 관련해 세금이 뒷받침된 여러 지원을 잘 받으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이 돼야만 한다는 얘기도 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 가장 더 큰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시행하다 보면 이걸 의무화하기 좋은 조직들이 이제 공공부문하고 또 이제 민간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42만 명. 36.3%로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데 1년 또 많게는 또 한 번 더 연장해봐야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다면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46.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본인이 집도 있고 단단한 직장도 있고 그러면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결혼도 늦어지는 거고 출산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고용 노동자들에게 이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뭐 정책적인 고민으로 그런 거를 해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보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양육 예산과 함께 저출산 예산의 축을 이루는 게 바로 주거 관련 예산이다. 먼저 9조 9천억 원 규모로 단일 항목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인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또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행복주택 공급이 있다. 모두 다 핵심 사업이다. 이들 4항목만 해도 22조 2천억 원. 저출산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된다. 프로그래머인 박현호 씨는 이들 예산에 도움을 받았다. 20대 후반의 박 씨가 사는 집은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 도심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어서 20, 30대의 인기가 많다. 여기가 1번 국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나 안양, 수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위치 자체는 입지는 좋고요. 다만 주변이 아직 개발 중이어서 불편함도 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확실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저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주로 이 앞에는 뭐 큰 상가 같은 것도 없고 음식점도 딱히 없고 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게 제일 불편하지. 뭔가 배고플 때 먹을 게 없다. 집은 21형, 평수로는 6.4평 정도 된다. 박 씨는 방 하나 형태의 이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산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임대료가 월 6만 원 수준. 관리비도 비싸지 않다. 관리비 제가 전기를 많이 써서 한 8만 원 나왔고요. 나머지 8만 원 딱 나왔습니다. 나머지 가스 요금도 한 3달에 2천 원 정도 나오는 꼴이고 그래서 가스 요금 없다고 쳐도 되고 나머지는 다 관리비 합산이 되니까 8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6만 원 더하면 14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주거비로 나가는 네. 월 한 15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다 포함해서요. 크게 부담은 안 되겠네요. 정말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상상을 못 해요. 행복주택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을까? 혹시 여기 오기 전에 그 네. 자취생활 네. 해보셨어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25만 원짜리 방에 보증금 500에 25만 원짜리 방에 이거의 한 절반 크기였습니다. 사실 창문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빛이 안 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처지고 빨래를 못 말리는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주거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열악했는데 여기 오니까 참 좋습니다. 보증금은 5,200만 원. 이 가운데 20%는 신용대출로, 80%는 1.2% 이자로 저출산 예산에 들어있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받았다. 박 씨는 저출산 예산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최장 기간이 만 6년까지 살 계획이긴 합니다. 워낙 주거비 자체가 낮고 제가 그동안에 절약된 돈으로 전세금을 모으든 주거 자금을 모으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하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더라도 작은 집이 많아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복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주거비를 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자산을 형성해서 결국에 새로운 집을 구하겠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돼서 결혼에까지 갈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약간의 연관관계가 있는데 직접적 관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심 역세권에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를 때도 있다. 프랑스나 스웨덴 뭐 이런 국가들은 사회주택,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스웨덴은 한 18%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30%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OECD 평균 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공주택, 임대주택 형태인데 그게 한 8% 정도까지는 왔다고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려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거품 논란도 있다. 9조 9천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이는 대출 금액이다. 결국 다 회수될 돈인 것이다. 예상 규모가 좀 크게 나오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는 보통 예산 집행처럼 지원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대출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약간 착시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을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닌데 예산 규모가 이제 확대돼 보이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 부분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연구팀하고 같이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나마 이 대출조차도 일부만이 체감할 수 있었다. 20년 경우에 5만 호 신혼과 하구에 대해서 저희가 5.7조 원 규모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로 혜택을 본 혼인 가구가 25%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한 4분의 1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올해 추가로 더 확대해서 이제 8만 호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밝힌 저출산 예산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해마다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기도 부천. 이곳에 웹툰 융합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이 센터 건립 예산도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저출산 예산 46조에 들어가 있다. 부천시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은 문화산업전략과 이 웹툰 융합센터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게 계획할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뒤에 이제 후에 와서 이제 업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잘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천시는 문화산업 측면에서 웹툰 융합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디지털로 시대가 전환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화, 웹툰, 다른 콘텐츠 산업이 이 시대에 앞질러 또 가야 될 방향성 또 그런 준비를 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웹툰 융합센터 건립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경기도 성남의 자볼드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국립종합직업체험관이다. 지난해 말에는 숙련기술체험관도 들어섰다. 전통 기술을 시연해 볼 수도 있고 스마트형 공장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요 금속과 비금속을 걸러지는 공정을 체험을 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금속은 비금속은 이쪽으로 하고 금속은 이쪽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숙련기술체험관 역시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활동 기반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에코 스타트업 지원, 게임 산업 육성,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배치 등 온갖 사업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다. 자원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을 올리는 일이잖아요. 저출산에 대응하는 거니까 야 그럼 저출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뭐야?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은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에 그럼 저출산 예산 한번 내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이제 낸 예산들이 모여서 저출산 예산이라는 걸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그냥 매년 2006년 이후에 매년 발표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이처럼 일종의 부풀리기로 저출산 예산은 46조 원에 달한다. 덕분에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냐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저출산 예산이라고 이제 묵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혼동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OECD처럼 뭐 아동 가족과 관련된 예산, 거기에 집중된 예산을 좀 뭐 핵심 예산을 잡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래서 뭐 가족 예산이라든지 아동 가족 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게 판단하시기 좀 국민들이 쉽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저출산 예산의 성격을 분석해보자. 저출산 분야 예산은 가정이나 양육과 관련된 직접 지원과 주거나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간접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간접 지원 비중이 크다. 이러다 보니 현금 지원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가족급여. 이 가운데 GDP 대비 현금 지원 비중도 OECD 최하위권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저출산 예산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현금 지원 자체를 예전에 좀 터부시하던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사실 현금 수당의 형태로 현금 지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다른 나라와 시작점이 좀 다르다, 수당 제도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수당 제도를 조금 더 좀 체계화를 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샹피니 쉬르마른 시. 루이 아담과 카롤린 아담 부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한국이라면 아이들이 7살이 넘었기 때문에 따로 현금성 수당을 받을 일이 없겠지만 이들 부부는 매달 130여 유로, 한화로 18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Là, nous, pour les enfants, nous, on a un forfait de la caisse d'allocation familiale qui est de 131 € par mois. Peut-être que si on avait un troisième enfant,
l'aide serait un peu plus élevée. 자녀가 둘 이상인 프랑스의 가정은 소득에 따라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데 이들 수당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Au début, le cycle, ça coûte pas cher, entre guillemets, c'est tout ce qui est petit entretien, voilà, c'est couches et tout ça, mais après le collège, après vous avez le lycée, après la faculté, où ça peut atteindre des sommes astronomiques avec des écoles spécialisées, voilà.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가정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국립가족수당기금. 프랑스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Ce qui est extrêmement important, c'est toute la politique effectivement de conciliation vie familiale, vie professionnelle, et toute la politique donc, qui est mise en œuvre pour permettre aux familles d'accéder à des modes de garde via notamment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et le financement de places en crèche sur l'ensemble du territoire français. Ça, c'est effectivement, je pense que c'est un des facteurs très importants de soutien du taux de natalité en France. 한국도 법의 목적이나 취지만 놓고 보면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OECD 29개 나라는 아동수당을 만 15세 이상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은 꼴찌이면서도 아동수당 지급은 최하위권인 한국. 아동수당 1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 1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그래 이걸로 애기 식비 그렇게 하고.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애기가 집에만 안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여러모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생각보다 정말로 애기를 보는데. 그래서 10만 원 갖고는. 그래도 다달이 10만 원을 받다가 아이가 만 7세가 되면서 수당이 끊기면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작년까지 이제 큰아이가 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혜택이 늘어난 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1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그 금액이 딱 사라졌다고 했을 때 1년을 계획해야 했던 그 어떤 시점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다른 나라들처럼 늘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15세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확대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예산과 달리 고령사회 분야 예산에서는 현금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충북 음성군의 한 단독주택. 네, 안녕하세요. 예, KBS에서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정년 퇴직한 지 20년 가까이 된 70대 부부. 17만 원과 24만 원씩 부부 합산 약 41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제가 이제
젊어서 이제 생활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소득이 있을 때는 10만 원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느끼지를 않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뭐 이제 70대 중반, 80대 들어서 이렇게 다른 소득이 뭐 없고 이렇게 될 때 보면 그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죠. 많은 도움이 되죠.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25조 9천억여 원. 이 가운데 기초연금이 18조 8천억여 원으로 고령사회 예산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가 현금성 예산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70%에게 지급되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 부부 합산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 씨는 기초연금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젊은 세대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 자신도 벌써 이제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도 이제 자라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활도 하고 있는데 또 그 후세들도 또 있고 이걸 또 그거 생각하면 뭐 받는 거에 뭐 만족해야죠. 뭐 욕심이야 뭐 바람이야 뭐 한두 것도 있겠습니까만. 인구 9만여 명인 음성군의 노인 인구는 2만 명이 넘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해서 생활도 하시고 이제 또 여가 선용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6.5%. 15년 뒤인 2036년이 되면 30.5%까지 치솟게 된다. 15년 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리 가볼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강원도 횡성군. 인구 4만 6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여 명이 이곳 횡성읍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30.7%. 15년 뒤 대한민국 전망치와 거의 같다. 10명 중 3명이 고령인 지역. 거리마다 노년의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내가 이제 화장품 이런 미용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팔아줘야 되는데 사실 젊은 분보다는 고객이 벌써 60대 이상이 고객이 한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매출도 많이 안 오르고 이제 그런 고민이 많죠. 그런데 손님은 물론이고 상인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골목에서 내가 최고 젊어. 내가 3년, 4년 있으면 한갑인데 내가 우리 골목에서 최고 젊어요. 우리 골목에서, 이 골목에서. 전부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 70대 막 이런 사람들이요. 젊은이나 어린이를 보기 어려운 거리. 지금은 읍내의 풍경일 수 있지만 15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모습일 것이다. 저출산 예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먼저 늘릴까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제 보고 할 일이죠. 하지만 저출산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착시 현상 없이 자다 깨서 눈 마주치면 엄마 사랑해 하고 그냥 던지고 가면 사실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사각지대 없이 지금 둘이 너무 잘 놀고 또 이 좋은 어떤 이 우애를 또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죠.
필요한 사람에게 애기 생각나고 애기 생각하면 또 힘이 나고 필요한 시기에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애들 그냥 같이 차 타고 가는 것만으로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인생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네, 그냥 그 정도로 행복하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왜 출산 안 하니? 출산 좀 해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출산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뭐 애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후에 성인이 돼서 또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치지 않는 노래